110페이지의 저당의 유동화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먼저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문제에서 유동화라는 단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유동화라는 말은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유동성이 없는 것을 유동성이 있게 하는 걸 유동화라고 해요. 그럼 유동성이 뭔데요? 그냥 쉽게 유동성을 현금이라고 이해하세요. 그럼 유동성이라는 말 자체가 현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유동화라는 말은 결국 뭐다? 유동화란 현금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유동성 이렇게 나오면 이거 현금으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유동화라는 말은 현금화로 이해하세요.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그러면 돈이 들어왔다, 많아졌다,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산의 유동화라는 말을 해볼까요? 부동산은 자산이어요, 아니에요? 예, 자산이어요. 우리 자산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개념, 경제적 개념 5가지. 자산, 자본, 또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때 자산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고, 회계학적 의미에서의 자산이란 내 돈, 자본, 빌린 돈, 부채, 합친 돈, 자산, 이 2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틀림없이 자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자산인데 뭐가 없어? 유동성이 낮아. 다시 말하면 현금화가 어려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증권화했대. 부동산을. 그러면 증권은 현금화가 쉬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유동성이 낮은 것을 유동성이 높게 만들었다. 그게 자산의 유동화예요. 그러면 관련 법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률 이야기예요. 뭐라고 제가 말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 같은 경우는 쉬운 법률이니까, 그리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매년 하나씩 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건 한다. 근데 이런 법률이 있어요. 자, 같이 파란색 읽습니다. 시작. 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인데 좀 어려워요. 법률이. 근데 여기서 30회 때 한 번 나왔고 33회 얼마 전에 하나 나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번 나왔거든요. 근데 법이 좀 어려워요. 가성비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법률에 근거했을 때 이 법률에서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산 유동화는 증권화 방식의 자산 유동화만 인정하는데, 저렇게 부동산 같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유동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증권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발행된 증권을 유동화 증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유동화 증권이 ABS예요. 자산 유동화 증권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요. 먼저 이거부터요.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우리말은 같이 합니다. 괄호 안에. 시작.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요. 얼마만큼까지 저게 생소하냐면 ABS 좀 이따가 MBS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인 줄 알았대. ABS, MBS, ABS는 자산 유동화 증권 그럽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개념이 좀 넓은 개념인데 그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까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돈을 빌려주는 쪽을 3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대출자. 돈을 빌리는 쪽은 뭐라고 그랬죠? 차입자.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그렇죠? 그 저당권 설정했는데 그 저당권 자체를 상품처럼 유통되게 하는 거를 저당의 유동화라고 해요. 자, 여러분, 금융기관이 5%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대요. 100억 원을 조성했대. 융자기간이 10년이래요. 그러면 융자기간이 10년이면 원칙적으로 그 돈이 10년간 묶여 안 묶여? 묶이죠. 그러면 현금화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돈이 묶이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유동성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현금화할까? 그 저당권 자체를 상품처럼 유통시키면 돼요. 그 저당권 자체를 상품처럼 유통시키는 것이 뭐예요? 저당의 유동화예요. 그때 발행하는 증권을 뭐라고 부른다? MBS,
말하자면 주택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자, 앞에 영어 단어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요? MBS. 우리말로 주택저당 증권. 자, 위에 거요. ABS. 밑에 거요. MBS. 어느 게 넓은 개념? ABS. ABS 우리말로요. 자산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증권. 자산담보부 증권이라고 돼요.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돼요. 그런데 법률에서는 자산유동화 증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MBS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게 좀 더 중요해.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저당이 유동화되면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저당이 유동화되면 돈이 들어와요. 자, 돈이 들어오면 뭐가 많아졌다고 말한다고? 뭐가 풍부해졌다고? 유동성이, 현금이 풍부해지니까 유동성이 증가해.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하면 돈이 묶이는 위험이 어떻게 돼? 해소되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돈 가지고 대출을 또 함에 때문에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부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이렇게 저당의 유동화로 인해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은 감소한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지 부연 설명 드릴게요. 가봐요. 이제 먼저 저당시장의 구조부터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당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다고 가정해봐요.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의 자금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돈을 얘한테 빌려줘요. 얘는 이제 집 살려고 돈 빌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를 빌려주냐면 1억 원을 자금을 갑돌이에게 빌려준다고 가정해봐요. 그리고 대출금리는 5% 고정금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저당권이 얘가 이제 저당권이 교당권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당권 설정을 했으니까 저당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가. 자, 원금과 이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원리금. 받는 걸 수치라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원리금 수치권 그래요. 그럼 얘는 원리금 수치권이란 걸 받게 돼요. 원금 이자 받을 수 있는 권한. 저당권은 얘가 돈 못 갚으면 거기다 얘의 주택에 저당을 설정했죠. 쉽게 말하면 그걸 담보로 돈 빌려준 거니까 얘가 돈 못 갚으면 경매 실행을 통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저당권.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1억씩 100명에게 자금을 빌려줬어요. 100명에게. 그럼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이 10년이라니까 얘는 대출과 동시에 돈이 묶이죠? 몇 년간 묶여요? 10년간 묶여요. 돈이 묶이는 위험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올라간 거야. 6%로. 빌려주고 나서 일주일이 있다가 6%로 올라가 버렸네? 그럼 그 돈이 지금 있으면 6%로 수익 낼 텐데 5%로 내 돈은 지금 묶여 있죠. 그럼 금리 차만큼 손해나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금리 위험 혹은 이자 위험이라 그래요. 얘는 금리 위험 혹은 이자 위험도 같이 따라와. 그러면 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그 위험한데 뭐로 빌려주나요? 수익 내려고. 언제나 수익에는 위험이 따라가. 그럼 얘가 수익을 내는 방법은 대출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거지. 거기에도 위험이 따라간다는 거지. 첫 번째는 유동성 위험, 두 번째는 금리 위험. 나중에 못 받을 위험도 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 그러나 이제 그건 지금 따지지 말고 일단 두 가지 위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1차 저당시장이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1차 저당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출한다고. 그럼 아까 우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택금융은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구분된다 그랬고 주택소비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집 사기에 돈 빌리는 것. 그걸 네 글자로 무슨 대부라고 그랬죠? 저당대부라고 했어요.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주택개발금융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건 건축대부라 그래요. 앞으로 계속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당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다 그랬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민법을 더 공부하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는 걸 배워요.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말하자면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그래요. 개론에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저당채권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근데 말이죠. 금융기관이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억 원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100억 원 조성했거든.
돈 빌려갈 사람 은행 앞에 줄 서세요. 단 선착순 말고 은행이 갚을 능력의 기준 순서로 제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갚을 능력 순으로 줄을 섰대 1000명이. 그럼 1번부터 100번까지만 돈을 대출을 한 거지. 대출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무슨 위험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위험과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감에 따라 금리 차만큼 손해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따라와. 자, 그럼 저걸 해소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저당권, 우리는 저당권 자체를 서갑할 수 없어요. 영미법은 그게 가능해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가능해요. 우리는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는 그건 안 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인 저당 채권을 그 대신 저당은 얘가 관리하지만 얘가 저당 채권을 넘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자 따박따박 받을 수 있긴 한데 자금이 여유가 없다면 그 저당권을 팔아 얘한테. 그럼 누구한테 파는데? 우리는 유동화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이 있는데 그게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유동화 중개회사예요. 같이 읽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시작.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얘가 아까 주택연금 보증도 한다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유동화 기관의 유동화 중개회사의 역할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채권을 대출 채권을 이쪽으로 넘겨요. 채권을 매각한다고. 그럼 채권을 매각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 채권을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상품으로 만들어요.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드는 그게 뭐냐면 증권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한다. 아까 MBS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MBS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랬어요.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사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가는데 100억만큼 발행하면 100억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만큼의 현금이 얘를 통해서 들어오네? 그럼 현금이 많아졌죠? 현금이 많아지는 걸 아까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랬죠. 유동성이 증가해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 저당시장에서는 저당의 이렇게 저당권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그리고 여기서 형성됐던 이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 이어요. 얘는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돈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유동성이 많아져서 유동성 위험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돈을 101번부터 200번까지 빌려줘요. 그런데 금리 6%로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101번부터 200번까지 빌려주고 다시 저당권이 설정됐겠죠. 그러면 그걸 또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들어온 돈 갖고 201번부터 300번까지 빌려줘요. 그리고 저당권이 또 설정되겠죠. 그럼 그걸 또 유동화해요. 그러면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볼 때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 2차 저당시장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IMF 이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만 알아도 1차 저당시장밖에 없었고요. 여기밖에 없으면 금융기관은 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자금을 대출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 문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돈 빌리기가 힘들었고. 그러나 2차 저당시장이 만들어짐에 따라 얘가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 주택자금 공급시장 역할을 해주니까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돼요. 적은 돈 가지고 100억이 자꾸 새끼를 쳐요. 그래서 100억 가지고 100명, 200명, 300명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적은 돈 가지고 보나마난 자금의 자입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당의 유동화의 기본 원리의 개념을 어렴풋이라도 기초과정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돈 빌리기가 좀 더 쉬워졌구나. 옛날에 어른들은 IMF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 문턱이 되게 높았어요. 돈 빌리기가 힘들었어요. 서민들은 오히려 돈을 못 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됨에 따라서 돈 빌리기가 쉬워졌어요. 다시 한번 저당시장의 구조를 말해봐요. 시장의 참가자는 이렇게 있었는데, 시장의 참가자 먼저 첫 번째 차입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발행기관이에요. 뭘 발행하는데?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냥 발행기관이라고 말해볼 거예요. 발행자, 발행기관, 발행자. 얘는 투자자. 그러면 앞으로 저당시장의 참가자는 셋이에요. 첫 번째 차입자, 두 번째 발행자, 세 번째 투자자. 그러면 돈을 빌린 차입자가 돈을 이렇게 갚아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에게 받아서 넘겨줘야 되느냐에 따라서 넘겨주는 건 지분형이라 그래. 근데 발행자가 갖는 건 채권형이라 그래요.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건 혼합형이라 그래. 아, MBS도 종류에 따라 다르구나 하는 걸 앞으로 공부하게 돼요. 얘가 MBS를 샀어요. 근데 이런 MBS를 샀어. 내 거, 그 권한 자체가 나한테 오는 그런 걸 샀어. 그럼 권한이 넘어옴과 동시에 위험도 넘어와. 그럼 수익률이 높아. 그럼 얘가 돈 30만 원 갚잖아요. 얘는 받아서 얘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분형이야. 그런데 얘가 돈 갚았어.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왜? 얘가 얘한테 돈 빌린 셈이고, 자, 돈 빌리고 써주는 걸, 여러분 회사가 돈 빌리고 써주는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회사채. 나라가 돈 빌리고 써주는 건 국채. 이렇게 채권을 얘가 발행한 거야.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채권에는 돈 얼마 빌렸고 이자율은 얼마며 만기는 언제다, 다 그게 기입돼 있다고. 그러면 그때에 따박따박 이자 갚고 만기 때 원금 지급하는 것의 방식은 채권형. 두 개를 짬뽕한 건 혼합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시장의 참가자, 자, 첫 번째 누구요? 차입자, 그 다음 발행자, 그 다음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방금 말한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조금 전에 여기 보았다시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유동화 중개회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얘기 좀 해보자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 및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얘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하게 돼요. 제가 도입되기 전에만 하더라도요, 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금융기관은 대출을 단기로 하고 싶어요? 장기로 하고 싶어요? 단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고리로 하고 싶어요? 저리로 하고 싶어요? 고리로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로 할 것 같아요? 변동금리로 하고 싶어요? 변동금리였어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취급했거든요. 이런 거를. 그런데 얘가 도입되면서부터요, 융자기간이 길어지는 장기, 그러면서 고정금리, 그리고 저리, 이런 상품을 일반 은행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대출하는 건 아니고 일반 은행에 위탁 판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론 같은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이야. 그런데 일반 은행에 가서 상품 신청하는 건데 어디서 보증한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그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해. 두 번째는 주택신용보증 업무를 해. 세 번째는 주택연금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요. 주택연금 제도가 얘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얘의 보증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MBS를 발행하는 역할을 해. MBS 발행해.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중에서 금융론에서 제일 중요한 공사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얘 찍고 얘에서 나오면 여기 찍어라 이렇게 말하거든 나중에. 근데 그렇게 말했거든. 근데 그렇게 시험에 진짜 나왔거든.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에서 중요하다.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저당시장의 구조, 아까 얘기했던 1차 저당시장하고 2차 저당시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고? 1차 시장이고, 그 다음에 1차 시장이라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고? 2차 시장. 감 잡고 갑니다. 문장으로. 자, 1차 저당시장입니다. 1차 저당시장은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그런 저당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그 다음 이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에요.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고. 그 다음 1차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이게 금융기관이에요,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보유하면 원금이자 따박따박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네? 그러면
2차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차 저당 시장 얘기입니다. 반면에 2차 저당 시장 얘기로 가봅시다.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융기관은 1차에도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금융기관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 둘이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에요. 정확하게는 저당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당 채권이지만 말은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얘는 말이죠. 어떤 시장이냐면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라고요. 그럼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 1차 시장이고 주택자금 공급 시장은 2차 시장이고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금 대출이 가능한 거죠.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당의 유동화에 기여하는 시장은 2차 시장이에요. 2차 저당 시장이 만들어짐으로써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졌게 됐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되면서부터 저당의 유동화 제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저당의 유동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능과 전제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자 말이죠. 자, 편하게 보시죠. 첫 번째, 저당의 유동화됨에 따라 주택 금융등과 같은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요. 자금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돈이 풍부해지고. 두 번째, 금융기관은 아까 100억 원 조성했죠. 그러면 1차 시장밖에 없으면 몇 명에게 자금 대출하면 끝이에요. 100명. 1억씩 100명에게 자금 대출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100억 가지고 유동화됨에 따라서 돈이 또 들어오면 101번부터 200번까지, 유동화를 통해서 돈이 또 들어오면 201번부터 300번까지 보다 적은 재원 가지고 보다 많은 자금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당의 유동화로 말미암아. 자, 이런 문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다시 주택금융기관의 대출 자금이 원래는 융자기간이 10년이면 10년간 묶이죠. 장기 고정화된다고 그래. 그럼 돈이 묶이는 위험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이 와요. 5%로 빌려줬어요. 근데 시장금리가 7%로 올라가면 그 금리차만큼 손해나죠. 그게 무슨 위험? 금리 위험. 시장 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금리 위험에 따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서 금리 변동은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를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 시장금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금리차만큼 금리 위험이 나타나는데 유동화를 통해 돈이 들어오면 유동성 위험이 해소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6%로 이제 빌려줌에 따라 금리차도 해소됐죠. 그럼 금리 위험도 감소하게 된다.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뜻을 여러분이 이제 문장 가운데서 아셔야 저당의 유동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 내지는 기능들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외우려고 접근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는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배경 지식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말로 말하는데 본인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빨라요. 발음이 안 들려요. 등등등은 그냥 본인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가장 근원은 뭐다? 배경 지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게 깔려 있으면 잘 들려요. 아무래도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면 훨씬 더 잘 들려요. 은행에 본점에서 직무교육 같은 걸 꽤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잘 금융론 같은 거 하면 다 잘 알아들으세요. 왜? 그분들은 전부 다 그쪽을 일을 하시는 전문가들이니까 뭐 말을 하다 보면 다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말이 아직은 잘 들리지 않아도 또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제가 또 아무런 걸 안 했다는 듯이 또 설명을 또 한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되고 지금 이해가 30%인데 그때는 50%가 된다고. 그 다음 또 한번 설명하면 50%인 것이 70%로 이해가 된다고. 어떤 것이 한 60%쯤 이해가 되면 대부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 저당의 유동화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2차 저당 시장으로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의 뜻이 이런 얘기지.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저당 시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야만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돈이 들어오려면 당연히 거기에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투자자가 여러분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수익률이 뭐라고 불렀죠?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수익률이 뭐죠? 그렇죠. 요구 수익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똑같아 달라요.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 할증률 때문에 달라. 이놈하고 MBS에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MBS의 수익률을 따져보겠지.
MBS의 수익률하고. 나 이거 살 거니까. 그럼 어느 게 크면 MBS 살까? 그렇죠. 적어도 이래야만 MBS를 사겠지.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사. 이걸 사면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니까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지지. 제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걸 앞으로 이야기할 거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 MBS의 수익률이 적어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삽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요구 수익률이 뭔지를 알아야 왜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지 그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또 한 바퀴 돌아가면서 마치 요구 수익률을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요구 수익률이란 막 이런 거예요 하고 또 이야기하겠지. 그럼 여러분이 맞아 하고 기억이 나고 다음번에 이 설명을 할 때 이해가 더 잘 되겠죠. 근데 그때도 조상님이 부르신다고 이렇게 계시면 그 다음에는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와닿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꼭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당의 유동화가 정확하게는 뭔지 몰라도 대충 뭔지 알겠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그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또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자꾸 아직 읽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읽으라고 할 때 그때부터 읽으셔도 돼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안 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지문들의 내용들을 이해했느냐 못 이해했느냐 그거는 아직 공부 정도에 따라서 문장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요. 그 대신 앞쪽 설명한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어림셈법에서는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 운영, 처분 이 전체가 예상 보유기간입니다. 운영소득 중 첫 해소득만 따져요. 그리고 어림잡아 짐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취득, 운영, 처분 다 따져요. 그러니까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따져요. 이 모든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한다고. 그러니까 어림셈법보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복잡하지만 정교합니다. 자, 이 문장 눈에 들어옵니까? 그 다음 들어갑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장래 예상들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같이 합니다. 할인이죠. 할인해서 이쪽이 크면 투자하고 이쪽이 크면 투자하지 않는 방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됐나요? 뭐가 있죠? 세 가지. 순순해. 뭐뭐요? 순형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순순해 있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 순현가란 순현재 가치의 줄임말로 투자로부터 예상들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거 빼기가 바로 순현가, 빼기 한 것입니다. 그게 순현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 결과로 들어온 돈이고 이거 투자할 때 나간 돈이니까 쉽게 말하면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순현가 크기만큼 투자자의 재산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부증가 크기라고 앞으로 말할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순현가는 순현가를 빼기는 0과 비교합니다.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이 똑같으면 0이니까. 그런데 빼기 할 때 앞에 것이 더 크면 0보다 크고 뒤에 게 더 크면 0보다 작고, 그러니까 0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유입 쪽이 크다는 뜻이므로 투자안을 채택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다면 빠져나가는 유출이 크다는 뜻이므로 투자를 기각한다. 자, 이 문장도 들어오죠? 그 다음 네 번째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왜 내부다? 그 투자한, 지금 투자할 때 나가는 돈과 투자해서 들어온 돈 사이에서 구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 말하지만 알고 보면 기대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 수익률. 그러니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이 같아지면 순현가는? 아니, 순현가는 빼기니까 0.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서 분자가 현금 유입이고 분모가 현금 유출이니 같으면 1로 만든 할인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이야기는 다시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며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이다. 됐나요? 일곱 번째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므로
이거는 예상 수익률이고 이거는 그걸 선택함에 따라 포기하는 수익률, 말하자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수익성 지수는 분수로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합, 이게 분자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금 유출 현값으로 나눈 게 분수죠. 따라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1과 비교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분수 개념으로서 사회과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걸 분자에 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0 중에 8, 9가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갖다 붙이고 10 중에 1, 2는 분모값을 따르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승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자꾸 외우려고 먼저 접근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대부 비율 이런 말이 있다고 쳐. 자, 분명히 지난주째 했죠. 그런데 기억이 안 떠오르네. 그럼 분수야. 비율은 분수다. 비율 힌트. 비율 분수다. 6학년 때 배운다 그랬어요. 자, 분수다. 그러면 여기다 대부지 뭐. 여기 대부. 그럼 대부가 뭐예요? 대부액이지. 대부액은 일본식 말로 다른 말로 대출액 융자액이지. 근데 뭐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담보로. 여긴 부동산 가치지. 자, 이런 식으로 원리를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어떤 원리들이 잘 떠올라요. 마찬가지로 수익성 지수, 지수자 나오는 건 분수다. 분자에다가 더 중요한 유입을 쓴다. 분모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유출을 쓴다. 그럼 현금 유출의 현가분의 유입의 현값을 가리켜서 수익성 지수라 한다. 그 다음 부동산 금융으로 건너가요. 부동산 금융은 금융이라는 것 한마디로 돈 끌어오는데 있어 보이게 편안한 말이 자금 조달 행위고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이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자금 조달 행위로 부동산을 사거나 매입 또는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됐죠? 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두 번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내 걸 파는 방법이거나 빌리는 방법이 있다. 훔치는 건 안 된다. 따라서 내 걸 파는 걸 지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개발회사가 부동산학개론에 삼성전자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회사. 어떤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지분권을 팔았다. 말하자면 주식을 팔았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주식과 채권이 뭔지 그런 기초용어부터 또 시작해서 또 설명을 드리죠, 제가. 그러면 지분권 팔아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 내 거 파는 거. 두 번째는 빌리는 거. 빌린다는 말은 결국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여기서 사채란 말은 사채 썼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사채가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채권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것, 한마디로 빌리는 것. 융자 원금이란 처음으로 대출받은 금액 1억 원 그러면 그게 바로 융자 원금이고 저당 내부액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융자받은 금액 예컨대 제가 1억을 예를 들었고 1억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대출 잔액 저당 잔금이란 그중에서 예컨대 6천만 원 갚았다. 아직 4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남은 금액 대출 잔액 저당 잔금 융자 기간 중에 상환되지 않은 융자 원금의 부분 미상환 저당 잔금을 가리킨다는 것. 고정이자율 저당이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리키는 말이고 얘는 융자 기간 동안에 대출 이자율이 딱 고정돼서 처음에 설정한 7%면 7%가 융자가 끝날 때까지 가는 것으로서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계약된 명목이자율 말하자면 아까 7% 그 명목이자율이 고정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크기만큼 대출자의 실질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나타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만큼 실질이자율이 줄어들게 돼. 왜냐하면 대출이자율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6개월보다 3개월이 훨씬 더 빨리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이자율 위험 즉 다시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로 인한 그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된다. 맞죠? 그 다음 7번째 변동이자율 저당 즉 변동금리 말하는 겁니다. 경우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대출 이자율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인플레율만큼. 그래서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들의 표현들을 다양하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험 문제의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여덟 번째,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은 원금은 균등하나 이자가 점차 줄기 때문에 원리금이 체감하죠. 그래서 융자 기간 동안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나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여 원리금 상환액도 점차 감소하는 방법 맞죠? 그것이 바로 원금 균등입니다. 뜻 모르면 단어만 갖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융자 기간 동안에 원리금은 똑같습니다만 매 기간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에서 원금 차지하는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그 비율만큼 이자가 지급하는 이자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매기 이자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원리금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감 잡으셨습니까? 네. 10번에 대출기간 초기에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다. 원리금을 초기에 많이 갚는 건 원채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원금 균등입니다. 가운데가 원리금이고. 따라서 맞죠? 그 다음 체증식 11회 체증식 융자금 상환 즉 점증 상환 방식 갚아가는 게 점차 늘어가는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점차 그 부담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장래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이다. 괜찮죠? 그 다음 12의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로 대출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됐나요? 사업성이 담보입니다.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말은 사업성이 담보란 말을 쓰지만 실은 구체적인 담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 그 자체가 그냥 담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은행에 가서 담보 있나요? 담보 있어요. 뭐가 담보인데요? 내 얼굴이 담보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봐봐 이쁘게 생겼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담보야. 그러니까 담보라는 글자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이건 담보가 없는 거야 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13회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며 사업주 개인의 채무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주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란 뜻이지.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돈 달라는 말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돈 달라는 말 못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소구금융, 다른 말로요. 비상환 청구금융, 돈 달라는 말 못한다는 뜻이다. 그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사업주의 장부에 보면 그 돈이 부채로 잡힐까 안 잡힐까? 안 잡혀. 부채가 아니야. 됐죠? 그 다음 14회 전항의 유동화로 인해 주택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이 묶인다 그랬죠. 융자기간이 10년이면 10년간 묶이고 15년이면 15년간 묶이고 장기 고정화에 따른 이게 묶인다는 뜻. 유동성 위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변동함에 따라 나타나는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위험이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유동화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무슨 위험이 해소되고 유동성 위험이 해소되고 또한 시장금리에 맞춰 대출하니까 금리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화로 말미암아 자 정리요. 유동화로 말미암아 유동성은 어떻게 돼? 증가해. 유동성 위험은 감소해. 시험에 2개 다 나왔어 그거. 다시 유동화로 말미암아 유동성은 현금이야. 유동성은 증가해. 유동성 위험은 감소해. 이 2개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이 구분 못하세요. 그 다음 15회 1차 저당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자금이 대출되어지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2차 저당시장 16, 2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서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입니다. 얘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거기다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 펌프 역할을 하는 건 2차 저당시장. 얘가 유동화를 담당하는 시장인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장들이 어떤 거는 팍 와닿고 다 알겠어. 어떤 거는 어렴풋이 알겠어요. 그러나 그 어렴풋이 아는 것도 우리가 횟수를 더하게 되면 분명해집니다. 아직 군데군데 배경 지식이 뻥크가 틀려서요. 구멍이 나 있는 거지. 그게 조금씩 메워지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강좌 올라오면 또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부분은 금융론인데 112페이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파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당 유동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MBS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하겠어 안 하겠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뭘 설명할 거냐면 주택 저당 그렇죠. 증권을 설명할 거라고요.
그게 MBS 제도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본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여러분 꼭 오시기 전까지 오늘 내용들을 반복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말하는 얘기,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복에 지치지 않아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